전광용의 사수라는 작품 설명을 해볼게요. 2016년 EBS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흰눈이 쌓인 산록에 바람소리가 시리다. 계절적 배경 나와 있어요. 겨울이라는 거. 그것은 바로 사형집행장에서의 일임에 틀림없다. 나는 1인칭이네요. 권총 사격에 몇 점, 카빈에 몇 점, M1 소총에는 몇 점 하는 명사수의 하나로 나 명사수입니다. 응? 제목이 사수네요. 나 명사수예요. 명사수의 하나로 나의 소속 부대에서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이 사형집행의 사수로 지명될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내가 총을 잘 써서 그런 것인가요? 뭐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사형집행 사수가 된 겁니다. 또 그렇게 달갑지도 않은 일이다. 달가울 수가 없죠. 사형집행 사수가 뭐 하는 건지 아시죠? 사형수를 총으로 쏘는 일 아닙니까? 더욱이 일단 지명된 이상에는 피해낼 도리가 없다. 아무도 이런 일을 선두에 서서 하겠다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것도 전기장치로 된 집행장에서 단추 하나를 누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계가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하여 주는 경우라면 몰라도, 이럴 경우는 양심의 가책을 상대적으로 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직접 뭔가 그 사형수에게 물리적인 접촉을 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는 버튼을 눌렀을 뿐이니까 좀 그 사형수의 죽음과 나의 행위와의 연관관계가 좀 멀어져 보이니까 좀 심리적인 부담감이 덜한데, 근데 이 총 쏘는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이런 경우는 따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참 고약한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는 전에 형무소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관리들의 고역을 상상해 본 일이 있다. 그럴 때마다 소름이 끼쳐 그런 일을 어떤 불우한 사람들이 직업으로 삼고 맡아 할 것인가 하고 동정했던 것이다. 사실 그 경우에 죽는 사람과 죽이는 사람 사이에는 개인적으로 생명을 여탈할, 빼앗을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 거의 전부의 경우이기에, 그래서 지금 나라는 사람이 사형집행의 사수로 선발이 됐고요. 그에 따른 당황스러운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근데 나는 약간 다르다고 해요. B가 오늘 집행되는 수형의 당사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순간, 그것은 참말 계량할 수 없는 눈 깜짝할 찰나였지만 순간 복수의 만족감 같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 뻔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형집행의 사수로 이렇게 지명이 되면 되게 막 하기 싫어지고 이제 그러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처형되는 사람이 B라는 겁니다. B. 복수심 같은 걸 내가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기회가 왔어, 해치워버려, 이런 느낌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B의 얼굴에 겹쳐 경희의 모습이 떠올랐다. B와 경희 둘이 이제 같이 생각이 났대요. 그러나 그것들이 다 어릴 때부터의 버시던 순진하고 아름다운 정에 얽매인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어릴 때부터 버시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언젠가 가족 동반에서 만난 당황하는 표정들이 점점 혐오를 느끼게 하던 그런 모습들인 것이다. 자, 파악을 해볼게요. B가 수형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순간 내가 복수의 만족감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B의 얼굴, 경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근데 그 얼굴들이 이렇게 정에 얽매인 인간의 모습으로 떠오른 게 아니고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얼굴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B와 경희에게 혐오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B가 처형의 당사자다라는 걸 듣고 복수의 그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케이, 내가 해쳐버리자, 이러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나는 B와 경희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내가 지금 혐오하던 그 B의 처형을 담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잠시 기쁨의 미소,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나는 눈을 떴다. 10m의 거리 전방에는 B가 서 있다. 목사의 기도는 끝났다. 유언이 없느냐고 물었다. 드디어 집행 순간이 다가왔네요. 중간에 띄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경과를 여기서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제 딱 점프하고 사형 집행의 순간을 지금 서술하고 있어요. B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앞에서 졌다고 항복한 일이 없는 B다. 일단 이거 밑줄에 놓고 1번 해놓읍시다. 유언 없느냐? 없다. 고개를 지었어요. 나한테 한 번도 졌다고 한 일이 없었대요. B가. 그렇게 서로 대결이 되는 경우는 늘 내가 양보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었다. 요거 밑줄하고 2번 해놓읍시다. 오늘도
이 숨가쁜 마지막 고비에서 비의 목숨을 앞에 놓고 비와 나는 여기 둘이 한 번도 같이 와본 적이 없는 눈 덮인 산골짜기에서 이 처형장 말이죠.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 비는 뭐 대결을 계속 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대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이상하죠. 내가 지금 총으로 비를 쏴 죽이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이 어떻게 대결의 상황일 수 있습니까? 근데 나는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소설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아, 대결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왜 근데 이걸 대결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일단 그래서 그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밑줄을 1번, 2번 이렇게 치라고 한 겁니다. 자, 대결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알아보는 비의 눈은 조금 더 경악의 표정은 없다. 놀라지 않고 있어요. 일체의 체념이 나까지도 안중에 없게 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뭐 자기가 죽게 됐다는 거를 이제 그냥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는 얼굴을 본 거죠. 나를 봤는데도 별로 놀라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벌써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미 비에게 지고 있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나와 비는 항상 대결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요거 3번 밑줄 했죠. 아까 그 1번에서 나한테 한 번도 졌다고 항복한 일이 없었대요, 비가. 그 다음에 2번, 내가 늘 양보했었어요. 그러면 누가 항상 대결해서 졌었죠? 내가 졌었죠. 지금 이 순간 사실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순간 아닙니까? 왜죠? 내가 총으로 쏘는 위치잖아요. 그래서 아까 앞쪽에서 그 처형 당사자가 비라는 걸 알았을 때 내가 잠시 회심의 미소를 지었잖아요. 복수심을 느끼면서 드디어 내가 한번 이겨볼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비가 나를 보고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헉, 너가 나를 죽이다니, 이런, 내가 지게 생겼군,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아니고 그냥 그냥 이렇게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무시를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또 져버렸다는 거죠. 요번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인데 지금이, 내가 저쪽을 죽일 수 있는 상황만큼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조차도 내가 지금 개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런 상황에도 내가 내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구나, 내가 저 친구에게 어떤 위압감을 느끼게 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이쿠, 내가 또 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해되시죠? 항상 대결의 관계였었고 항상 내가 져왔었다. 심지어 지금 이 사형 집행의 순간에도 내가 지고 있다, 이렇게 나는 느끼고 있는 겁니다. 만일 내가 이 자리에 사수로 나타나지만 않았다면 비는 무슨 말이든 한마디에 남겨 쓸는지도 모른다. 적어도 경희에게만은 무슨 마지막 당부의 한마디를 전하여 주고파 했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런 거 보면 그 비가 나를 못 알아본 게 아니에요. 알아본 거예요. 알아봤는데도 아는 척 안 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나와 비는 항상 대결의 관계였고요. 그 관계 속에서 나는 항상 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지금 이 사형 집행의 순간에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요. 도대체 이거 주제가 뭡니까?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난 항상 친구에게 지곤 했었지, 이게 주제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직은 확실하게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좀 힘이 들고 조금 더 읽어봐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간 정리, 나는 항상 비에게 지고 있는 관계였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는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고, 지고 있는 관계였다까지를 파악했다고 중간 정리를 합니다. 넘어갑니다. 5명의 사수는 일렬로 같은 간격을 두고 나란히 횡대로 늘어섰다. 비의 손은 묶인 대로이다. 그의 눈은 검은 천으로 가려졌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 집행의 과정을 묘사를 하고 있죠. 왼쪽 가슴 심장 위에 붙인 빨간 헝겊의 표지가, 이거 이제 관역판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총을 쏴라, 그거거든요. 이 표지가 햇빛에 반사되어 더 또렷하다. 헛기침 소리 이외에는 아무의 입에서도 말이 없다. 다만 몸들의 움직임이 있을 뿐이다. 사형 집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고요. 비가 이적적인 모반, 반란이죠. 반란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신문 보도를 본 얼마 후 나는 비의 집으로 경위를 찾아갔다. 바로 이게 비가 사형을 당하는 원인이겠네요. 비, 결국 이제 반란죄로 죽게 되는 거죠. 그죠? 반란죄니까 처형 당할 그 죄목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내가 B 집으로 경희를 찾아갔어요. 이 근래에 B의 의식 상태에는 약간의 이상적인 징조가 나타나 발작적인 행동이 집안에서도 거듭되었다는 사실은 이날 들은 이야기다. B의 의식 상태가 좀 이상했었다. B는 나의 절친한 친구의 한 사람이었다고 나는 지금도 그 생각은 버리지 않는다. B와 나는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와의 개인적인 대결이 치열할수록 나는 그를 잊어본 적이 없다. 그와 나의 관계는요, 친구이면서 대결하는 관계였던 겁니다. 라이벌 관계였던 겁니다. 자, 내 30년의 지나온 세월에 있어서 B는 내 마음속에 새겨진 가장 오랜 친구였고 접촉된 시간도 가장 긴 인간이기 때문이다. 나와 그는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사귀어 왔다. 정말 그 절친한 친구네요.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사귈 정도였으니까. 다만 경희의 경우를 비롯한 몇 고비의 치열한 대결은 B와 나의 의식적인 적대 행위가 아니라 환경적인 조건이 주어진 불가피한 운명 같은 것이 더 컸다고 나는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여기를 딱 읽으면 요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야기의 주제겠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런 게 이제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평소에 작품들에 대한 분석 연습을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었으면 작품을 쭉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좀 구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주제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요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나하고 B는 계속해서 대결 관계였어요. 대결 관계. 그리고 절친한 친구였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친한 친구인데도 대결 상황이었다는 거. 심지어는 내가 지금 B를 총으로 쏴 죽이는 상황조차도 대결 상황으로 나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결 상황이 어떻게 생긴 것인가를 요 초록색으로 밑줄 친 요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죠. 몇 고비의 치열한 대결은 있죠. B와 나의 의식적인 적대 행위가 아니었다고요. 나랑 B가 서로 나 B랑 대결해야지, 혹은 B 입장에서 나 지금 내 친구하고 대결해야지 이러면서 대결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서로가 의도한 대결이 아니라 환경적인 조건이 주어진 불가피한 운명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B와 굉장히 친한 사이였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대결의 관계를 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대결은 우리가 의도했던 게 아니고요. 피할 수 없는 환경에 의한 불가피한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그 대결 구조는요, 운명적인 불가피한 대결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친한 그 친구 사이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부조리한 현실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는 대결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렇게 될 만큼 이 현실이 부조리했다. 요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부조리한 현실, 불가피한 운명에 의한 대결, 그걸로 보여지는 불가피한 현실, 부조리한 현실, 요게 주제라는 겁니다. 요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방금 설명했던 거 이렇게 리와인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아끼던, 아니 현재도 아끼고 있는 유일한 친구이고 그와의 어쩔 수 없는 대결이 거세면 거셀수록 그에 대한 관심이 더 강력하게 작용했던 만큼 그의 혐의를 받는 죄상에 대한 내막은 이 이상 더 소상하게 늘어놓고 싶지는 않다. 이 부분 사실 소설적인 장치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념 논란을 회피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적적인 모반 혐의로 구속됐잖아요. 반란 혐의입니다. 그럼 뭐 공산당이나 이제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친구의 모반 행위가 옳아, 공산당이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소설가가 굉장히 부담이 되죠. 혹은 또 그 반대로 얘기하기도. 그러니까 아무튼 이념 논란은 좀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피해서 주제에 집중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작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념 논란이 아니에요. 어떤 이념이 올바르냐 그르냐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30년 가까이 30년 동안 절친하게 지냈던 관계 사이에서조차도 대결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부조리한 현실 비판, 요거를 작가가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혐의받는 죄상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만난 경희는 시종 울기만 하였다. 그것은 오랫동안 떨어졌다가 만난 육친의 애정 같은 것이어서 그 자리에서는 그와 나 사이에 아무런 장벽도 없는 것만 같았다. 경희는 남편인 비에 경희와 비는 이 부부 사이군요. 남편인 비에 구출 문제보다도 나에 대한 자신의 변명 같은 호소로 일관하였다. 경희가 나한테 변명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변통에 전쟁통에 나의 행방을 알 길이 없었고 수복 후에 서울이 수복됐다. 서울 다시 찾았다.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아까 북한군이 우리나라 이제 남한을 쳐들어왔잖아요. 6.25가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남침입니다. 남침이 그러니까 남쪽이 침범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남쪽을 침범한 겁니다. 북한이 우리나라 이 남한을 쳐들어온 것을 남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침이 아닙니다. 6.25는 남침입니다. 아무튼 남침에서 북한이 막 저 낙동강 있는 데까지 밀고 갔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우리가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울을 다시 찾았거든요. 그거를 수복이라고 합니다. 서울 수복 후에 우연히 만난 것이 나와 자기와의 과거를 가장 잘 아는 비였기에 왜? 나하고 비는 그 절친이었잖아요. 그 과거를 가장 잘 아는 비였기에 나의 생사에 대한 수소문을 서두르는 사이에 나의 소식은 묘연했고 비와의 결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하고 경희는 전쟁 전에 연인 사이였던 거예요. 그랬는데 전쟁이 나면서 내가 행방불명이 돼버린 거예요. 경희 입장에서. 그래서 경희가 나의 절친인 비와 나를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못 찾았거든요. 근데 못 찾으면서 둘 사이에 이제 이렇게 썸을 탄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그 또 하나의 대결에서 비에게 진 셈이죠. 경희를 내 사랑하는 연인을 뺏겼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 대결 서로가 의도했던 적대적인 행위였습니까? 저 비가 내 여자친구 뺏어야지 이러면서 뺏어간 겁니까? 아니죠. 전쟁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결조차도 불가피한 운명 때문에 벌어진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된 걸 다시 읽어볼게요. 나와 경희는 연인 사이였는데 전쟁 때문에 이별하게 됐고요. 그 와중에 경희와 비가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뭘 보여주느냐? 전쟁이라는 불가피한 운명 때문에 발생한 비극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 작품의 주제 의식이라는 겁니다. 전쟁 때문에 생긴 불가피한 개인들 간의 비극적인 사건들, 요게 이 작품의 주제라는 거죠. 자, 결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나로서는 지금이라도 경희가 비를 버리고 나의 품으로 뛰어오겠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애정의 여신이나 남은 애정이 그런 여신이나 아량이 없는 바도 아니었지만은, 그러니까 난 지금이라도 경희가 나한테 온다면 내가 받아줄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좀 내가 이렇게 누굽니까? 비한테 대결할 때마다 졌다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인데, 아무튼 그런 아량이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은 몇 번이고 죽음에 직면했던 나로서 경희의 행방에 대한 관심에 얼마 동안 적극적이 되지 못하였던 나 자신에 대한 자책이 뭔 소리입니까? 이제 자기가 경희와 헤어졌어요. 전쟁 때문에. 그리고 나서 자기 편에서 경희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도 뭐 물론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된 거는 사실은 내 잘못도 크지, 이렇게 자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야 더욱 거세게 싹터 나로 하여금 아무의 힐난도 못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잘못도 있기 때문에 경희가 나를 버리고 비와 함께 결혼하게 된 것에 대해서 힐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탓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랬고, 오히려 경희에 대한 미안한 생각으로 오히려 막 미안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경희도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미안한 생각으로 가슴이 뿌듯해지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비의 구명운동이 우리 둘의 긴급한 일로 당면될 뿐이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뭐 무슨 그 옛날 사랑 이렇게 되돌리키고 이런 거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일단은 빨리 비를 살려야 되거든요. 이적적인 모반 행위로 지금 구속됐잖아요. 처형당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 처형당하는 장면 앞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B를 구해야 돼. 이런 것에 지금 우리의 온신경을 집중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전쟁으로 인해 파괴되는 개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그래서 전쟁의 비극성, 요게 요 작품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이끌어내기까지 참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요 앞에 페이지에서 제가 그 중요하다고 이렇게 주제가 나타나는 거라고 밑줄쳤던 부분 있죠. 우리의 대결이 의식적인 적대 행위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불가피한 운명 같은 것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그 표현, 고기를 체크하는 게 요 작품 해석의 포인트였습니다. 전쟁의 비극성, 이게 주제겠고요. 1인칭 시점이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내면 의식을 서술하고 있는 그런 표현상 특징 보여주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